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오늘은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2월 한 달간 주식시장이 참 좋지 못했죠. 횡보하고 또 하락하고를 반복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시기 참 힘들고 어려웠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월 하반기 부분에 어떤 뉴스들이 나왔으며 또 어떤 이유로 하락했는지 같이 기사를 보고 좀 댓글을 보면서 가볍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그리고 또 제 관점들, 저희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내일 3일절 하루 쉬고 3월 2일부터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저희 간단한 생각들을 좀 나눠보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스크랩을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가볍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사를 보시면서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기사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2월 19일 서울신문 단독으로 나온 기사인데요. 크게 벌렸다, 크게 잃었다 라는 타이틀입니다. 사실 단독은 이건 어그로죠. 왜냐하면 작년 5월부터 인버스 곧버스에 대한 기사는 계속 올라왔었어요. 남성 투자자들, 특히 젊은 남성 투자자들이 인버스 곧버스를 공격적으로 매수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여성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대형주 위주로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안정적인 종목 위주로 매매를 했다라는 기사인데, 야수의 심장으로 곧버스에 걸었습니다. 떨어질 게 분명해 보여서 인버스 막차를 탔어요.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글이다. 근데 수익률이 좋지 않죠. 여기도 써있네요. 개미 무덤이 되고 있다. 저조한 수익률 탓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주가가 좀 횡보하고 하락하긴 했지만 작년부터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인버스와 곧버스 레버리지 투자 손실은 특히 20, 30, 40의 젊은 남성 투자자에게 집중됐다라는 것이죠. 댓글 한번 볼까요? 댓글 보시면 당연히 리스크가 큰 만큼 수익도 큰 거지. 네, 그렇고요. 비트코인, 곧버스, 짱깨 드론 택시 이항이죠. 게임스탑, 게임스탑을 말씀하시는 것 같죠? 이 모든 투기가 누구 때문이겠냐? 고소득 전문직도 10년 걸려 서울 아파트 구매에 관한 투기 공화국 만든 문제야 그자 때문 아니냐. 정치적인 댓글이었군요. 어디서나 정치 댓글을 다는 분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내용과 상관없이 잘 되면 내 능력, 망하면 나라 탓, 이런 댓글도 있고. 인버스 곧버스 이야기를 한번 좀 해봅시다. 인버스 곧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 인버스 버스. 저는 작년부터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 사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차라리 현금을 들고 있어라.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절대 인버스와 곧버스 사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이 시장의 저점과 고점을 맞출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게 절대 불가능이라고 했죠.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대충 시장의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가 아니라 어렴풋이라도 맞출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현물 주식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물 옵션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거기는 그냥 주가지수의 향방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훨씬 큰 돈을 벌 수 있고 훨씬 재밌습니다. 본인이 개인의 시장의 저점과 고점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좀 무모한 시도고 이게 가능하지도 않거든요. 작년에 인버스 곧버스 매수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왜 인버스를 매수했냐, 곧버스를 매수했냐 라고 하냐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질 거야. 근거가 뭐냐? 근거는 1. 감, 느낌. 이게 근거라는 거예요. 야, 시장 많이 올랐어. 이제 떨어질 거야. 지금 많이 올랐잖아. 이렇게 감으로 투자를 한다는 건데, 제가 작년부터 왜 인버스 곧버스 투자를 하지 말라고 했냐면, 여러분 지금 시장이 유동성 장세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위험 자산, 안전 자산 할 것 없이 다 오름. 왜? 시장에 돈이 많아서.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 위험 자산이 올라가면 안전 자산이 내려가고, 반대로 안전 자산이 올라가면 위험 자산이 내려가고, 역상관 관계인데, 지금은 부동산이나 금은 지금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부동산이나 금이나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할 거 없이
자산만 붙으면 다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 돈이 많아서 그래요. 유동성이 풍부한 거죠.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거야? 아니에요. 이런 유동성 장세는 더 갑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성과 논리를 벗어나요. 시장이 더 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인버스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투자금이 많으신 분들이 해지용으로 하는 거지, 이 인버스 매수에서 수익을 내겠다는 건 굉장히 무모한 생각이에요. 자기가 시장의 고점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건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유동성 장세가 끝날 때쯤 되면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이렇게 계속 상승장이 온다라고 하는데, 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올해는 이 풍부한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면서 시장이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큰 폭의 하락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 거품이 뭐 어떻게 터질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올해는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다음 뉴스 한번 봅시다. 다시 박스권 갇힌 코스피, 개인이 수익률도 마이너스, 이런 기사인데요. 그쵸, 뭐 2월 들어 하방 압력이 거세지고 횡보 내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3,100선에 묶여 있다. 3,000을 잠깐 깨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주가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이고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개인과 기관, 특히 연기금이 지루한 힘겨 연기금이 여기도 나오네요. 코스피 지수는 하방 압력을 받으며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들이 사들인 종목들의 하락률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시장 하락의 이유가 나오네요.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 중국의 유동성 회수 움직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현 상황에서는 호재보다 악재가 더 많다라는 것인데, 주가가 다시 우상향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2월 조정의 이유들. 2월달 시장이 조정이 찾아오고 횡보하고 하락하고를 반복했는데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꼽은 이유들인데 몇 가지 적어볼게요. 중국발 유동성 축소 움직임, 그 다음에 쭉 적어볼게요. 미중 무역 전쟁 재발, 홍콩 인지세 인상 이슈, 재발이 아니라 재발 우려라고 해야죠. 재발 우려. 그 다음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제일 많이 뉴스가 났던 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 이런 이슈들. 이런 이슈들로 이제 시장이 조정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뭐 중국에서 유동성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온 게 아니냐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으로 무역 전쟁이 재발되는 게 아니냐 해서 지난주에 막 유니온 같은 종목,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히토류 관련주들이 큰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런 이슈도 있었고, 홍콩의 인지세 인상 이슈.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증권 거래세거든요. 홍콩이 증권 거래세를 0.03%였나 인상을 한다라는 뉴스로 이제 홍콩의 종합지수가 잠깐 장중에 마이너스 11%까지 갔다가 올라온 것을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해 아시아 증시 전체가 충격을 받고 우리나라도 이날 이제 한 3% 정도 하락이 나왔었죠. 근데 생각해보면 참 웃기죠. 홍콩이라는 나라에서 물론 이제 금융 강국인 것은 맞고 큰 자금이 이제 운영되는 것은 맞는데, 인지세 인상했다고 아시아 전체가 충격을 받고 우리나라가 3%까지 빠질 만한 이슈인가 라고 봤을 땐 조금 이제 물음표가 찍히는 거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소식,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이것도 이제 큰 이슈가 되었었죠. 이 이야기는 뭐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런 이슈들로 시장이 하락했다라는 것이죠. 댓글들 한번 볼까요? 미장 가라고 등 떠밀어주는 연기금 얘기가 나오네요. 주식 거품이면 나스닥은 초특급 거품이겠네. 니들은 눈도 없냐? 미국장 반도체 주식들 보던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한국당 반도체 지수의 괴리감 보면 연기금 때문이지. 좀 볼게요. 나스닥 반도체 장비주, AMAT, LRCX, 대만 파워드리, TSMC, 디램 업체, 마이크론 등 이런 기업들 실적들 나올 때마다 주가들이 올라가는데, 국내 작은 연기금이 비중 축소나 변명하려 호재도 내려가고 악재는 더 내려간 빌어먹을 단타장을 만들고 있다. 뭐 얼핏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저는 뭐 쉽게 동의는 잘 안 되네요. 일단 첫 번째 팩트 체크를 해봅시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국 반도체 지수랑 괴리감이 나타난다. 굉장히 뭐 그럴듯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거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필리델피아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미국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기반입니다. 비메모리라는 말도 뭐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죠. 비메모리 반도체 기반인 지수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근데 우리나라가 메모리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강국이라는 말은 사실은 엄연히 말하면 반만 맞는 대답이죠.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라기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이라든지 뭐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비메모리에선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아직은 좀 약한 쪽에 속하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비메모리 쪽이 강한데 한국당 반도체 지수는 이건 메모리 쪽이 강하니까 이게 괴리감이 생기는 건 뭐 그럴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같이 간다는 건 아닌데 우리 좀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고 뭐 연기금 때문이다 이거는 뭐 넘어가고 나스닥 반도체 장비주 AMAT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고요. LRCX 랩리서치죠. 대만 파운드리 TSMC 디램업체 연기금이 비중 축소라는 변명 아래 호재도 내려가고 악재는 더 내려간다. 한번 연기금 얘기를 해봅시다. 3번. 요즘 연기금이 참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입에 오르내리는데 연기금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연기금이 지금 제가 알기로 한 40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매도 폭탄 물량을 내놓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연기금이 왜 이러는 건지 다 이제 뉴스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아시죠? 이제 국민들의 세금으로 연기금의 자산이 약 700조 이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건복지부 산하 소속이거든요. 보건복지부 자산 운용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뭘 결정하냐면 포트폴리오를 결정합니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대체 투자, 단기 자금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연기금에서 국내 주식의 비중을 축소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서 이제 국내 주식의 비중을 축소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 2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주식의 비중을 1%만 내린다고 해봅시다. 그럼 700조에서 1%면 7조거든요. 그럼 연기금은 좋든 싫든 7조를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연기금 우리가 욕할 수가 없는 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자산을 1조를 가지고 운영한다라고 해봅시다. 1조를 가지고 주식을 해요. 근데 주식이 막 작년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주식 안 팔 건가요? 연기금이 700조 중에 뭐 한 20%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조 이상 운용을 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연기금이 자산 운용에서 결정을 하는데 국내 주식이 많이 올렸으니까 비중을 좀 줄여라. 이거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손실 보면 또 욕할 거잖아요. 근데 주식이 올랐으니까 이제 비중 줄여서 팔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판다고 욕을 할 일인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뭐 개인 투자자로서 연기금을 뭐 변호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전 연기금에 뭐 잘 모르지만 어쨌든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파는 건 당연한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좀 아이러니하게 국내 증시가 더 올라갈수록 연기금은 국내 주식을 더 팔 거예요. 비중을 축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 물량이 아직 더 많이 남았다라는 건데 이걸 과연 우리가 비난해야 될 일인가? 물론 이제 너무 연속적으로 매도하니까 좀 야속하게 보이는 건 있죠. 좀 사면서 매수하면서 매도하는 게 좀 어떠냐 이렇게 권할 수 있는데 글쎄요, 이걸 그렇게 연기금을 욕해야 될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포트폴리오 바꾸는 것을 좀 개정안을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뭐 지금 회의 중이라고 하죠. 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글쎄 이게 연기금을 그렇게 욕해야 될 일인가는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을 하시면서 누군가를 탓하지 마라. 연기금 때문이다. 뭐 건머회 때문이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그냥 수익이 나서 내가 잘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손실이 나도 남 탓을 하지 말아야 돼요. 손실이 나도 그냥 내 잘못이다 인정을 깨끗하게 하시고 시장에 대해 겸손하게 받아들이시는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연기금 때문이다 이렇게 뭐 누군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연기금 때문 아닙니다. 우리 다 알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한번 다른 뉴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예탁금 거래대금 줄었다고 머니무브 끝. 동학개미 숨고르기 뭐 이런 뉴스가 있네요. 주식 매수 한 달 새 78% 급감. 중앙일보인데 이거 상당히 좀
자극적인 기사를 썼네요. 78% 급감. 기저효과 때문인 건데 이게 통계와 수치의 어떤 오류를 이용한 것이죠. 페이크죠. 동학개미 힘밀었는데 인플레까지 3월 증시 대조정 오나 이런 기사들이 있네요. 기사를 한번 좀 볼까요? 주식의 매수세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댓글 한번 볼까요? 여기도 연기금 여기 있네요. 연기금. 국내 주식 못해 먹겠어 다들 코인으로 갔다.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코인으로 넘어간 자금도 많고 주식 매수 한 달 새 78% 급감 비트코인으로 넘어갔다. 예탁금이 한 달 새 8조가 줄었다. 지수 횡보에 예탁금이 줄었다라는 건 비트코인 은행 계좌 개설이 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냥 주식이나 하세요. 비트코인으로 가는 이유는 한국 증시에는 연기금 또 여기 나와 있네요. 비트 1억 가자. 네. 다른 댓글도 한번 볼까요? 조금 오르면 좋다고 난리 브루스. 네. 한번 봅시다. 여기 기사가 잘 돼 있는데 예탁금이 증가세 꺾인 것 이것은 맞는 말이죠. 한번 좀 이것도 정리를 좀 해볼까요? 4번 고객 예탁금과 거래 대금이 줄고 신용 잔고가 늘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다 아시죠? 네이버에 가서 증권을 보시면 국내 증시에 증시자금 동향이 있습니다. 보시면 고객 예탁금이 75조 수준까지 지난달에 갔다가 지금은 65조 아래로 좀 내려왔어요. 한 10조 정도 내려왔고 반대로 신용잔고는 20조를 넘어서서 지금 22조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탁금 증가세가 꺾였다라는 것이 거래대금이 꺾였다라는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의 어떤 유동성이 공급이 줄어든 것 아니냐, 이제 고점이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동학개미의 힘이 풀렸다. 동학개미 힘 잃었나?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제 기저효과라는 것이죠. 이게 위험 신호인가? 저는 이제 이걸 아니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2018년 1월 이게 이제 코스피 전고점이거든요. 당시 이제 2,600포인트를 넘어서 전고점 당시에 예탁금이 30조 초반, 신용 잔고가 12조 원대. 근데 지금은요, 지금 2021년 1월 신용 예탁금은 65조 원, 신용 잔고는 22조대.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확실히 지난달보다는 예탁금이 10조 정도 준 것은 맞죠. 그런데 한 3년 전,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예탁금이 거의 2배 이상이에요. 시장이 그만큼 돈이 많다라는 것이고 이외에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하는 CMA 잔고나 다른 잔고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것 때문에 동학개미가 힘을 잃었다? 상승세 꺾인다? 증시 대조정이 온다? 글쎄요. 저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 시장에는 탄탄한 자금력이 뒷받침되고 있다. 시장이 더 빠지면 아마 개인들은 더 살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그래서 저런 뉴스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속타는 서학개미 테슬라 투자 손실 이틀 새 1조 1,400억 원 추정. 테슬라 투자 손실 미국 주식을 해서 큰 손실을 봤군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아마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도 지난주에 아마 큰 폭의 하락이 나와서 좀 손실을 보셨을 텐데 팡이 최근 이틀간 평균 이렇게 하락하는데 그쳤는데 테슬라가 많이 하락했다라는 내용이고요. 테슬라 주가 급락으로 글로벌 큰손들의 명함도 엇갈리고 있다. 테슬라 주가 하락에 베팅한 JP모건, 골드만삭스 신이 난 상황이다. JP모건은 그동안 테슬라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었다라는 것이죠. 네, 테슬라 주가 급락. 댓글 좀 한번 볼까요? 비싼 수수료 내고 재무제표도 제대로 볼 수 없는 미국 기업 투자한 기업도 한심. 테슬라가 도요타와 5배라는 게 말이 되냐? 그렇군요. 테슬라 폭락. 네, 테슬라. 저희 사무실의 형님들도 이제 국내 주식 말고 미국 주식을 해야겠다, 비트코인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게 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글로 된 기업 리포트를 읽고 한글로 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산업을 분석하고 공부하시는데 수익을 못 낸다면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 비트코인에서도 수익 못 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과 또 한국 주식에 가장 잘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나스닥이 엄청 잘 가고 비트코인이 엄청 잘 간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말 국내 주식에서 승부를 보셔야죠. 예. 여기서 만약에 승부가 안 나서 잘 수익이 안 나서 옆으로 넘어간다. 과연 거기선 잘 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여기서 잘한 데서 현실 도피로 넘어간 곳에 그곳에서 과연 잘 될까? 오히려 저는 더 자괴감과 실패감이 들 것 같은데 여러분 국내 주식에서 잘 연구하시고 공부하고 분석하셔서 수익 내셔도 충분합니다. 그때도 충분하니까 그때 넘어가도 충분하니까 지금은 국내 주식에서 어떻게든 좀 더 노력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뭐 서학 개미들 너무 많죠. 서학 개미들도 많고 제가 그분들을 뭐 무시하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국내 주식에서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계속해서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 2000선 하락, 이건 또 참 충격적이죠. 2000선 하락 대비하라. 서강대 스타 교수의 경고. 애널리스트 출신 김영익 교수님인데요. 굉장히 온화한 미소를 하시면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네요.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코스피 적정 지수는 2800 정도로 보고 있다. 무서운 말이지. 2800이면 앞으로 한참을 더 빠져야 되는데 김 교수는 이제 애널 시절에 여의도 쪽집게로 불렸다. 미국 중심 거품 붕괴 직전이다. 2008년 금융위기와 비슷하다라고 하시네요. 코스피 적정지수 2800 앞으로 10년은 미국보다 중국에 투자를 해라. 이런 글을 쓰셨네요. 비트코인은 버블이다. 버블 좀 더 꺼지다. 이분은 굉장히 좀 세게 말씀을 하시네요. 예.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중국 전기차, 중국 헬스케어의 산업 주목. 네, 그렇습니다. 주식 기대 수익률을 4에서 5%로 낮춰야 할 때다. 만족할 만한 수익률은 당연히 아니죠. 우리 형님들이 야수의 심장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계시는데 4% 먹으라 하면은 글쎄 만족을 하실까요? 한국의 닥터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댓글이 궁금하네요. 한번 댓글 봅시다. 개인 투자자들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영익 때문에 곧버스로 네, 저게 교수냐까지 나왔네요. 이런 엉터리. 저게 교수냐. 네,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 좀 해볼게요. 분명히 이제 제 생각과는 좀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편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닥터둠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6번 닥터둠 이제 경제학에서 비관론자 일컫는 지칭이죠. 닥터둠 대표적으로 이제 잘 아시는 분 있죠. 이제 뉴욕 대학교나 어느 대학교죠. 루비니 교수님. 시장의 폭락을 이렇게 외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금융위기를 맞추셔서 유명한 닥터둠 이제 비관론자이신데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분이 저보다 물론 이제 김 교수님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과 또 식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또 경험도 훨씬 많으시고요. 근데 저는 좀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뭐 저분이 맞을지 제가 맞을지는 모르죠. 하지만 만약에 제가 틀린다면 저는 이제 시장의 상승을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제가 틀린다면 저는 이제 하락하는 시장에 대해서 수업료를 지불해야겠고 이분은 또 한 번 이제 명예를 얻으실 텐데 제가 이 앞에 영상에서 시장의 상승을 예측하는 몇 가지 증거를 올린 게 있거든요. 이분은 코스피 2000선 하락을 대비하라. 거품이 터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저는 올해는 주식시장이 더 갈 거다. 뭐 내년 상반기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올해는 더 갈 거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골드만삭스였어요. JP 모건이었나? 골드만삭스는 제가 좀 헷갈리는데 코스피 목표 주가를 3,200에서 3,700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나왔던 리포트거든요. 이제 왜 상향을 했는지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 기업들이 돈을 잘 버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한국 기업들의 이익률이 생각보다 좋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제 기억으로는 5% 정도 더 상향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3,200에서 3,700으로 코스피 올해 목표 주가를 이렇게. 근데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시장의 유동성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굉장히 선방을 해주고 있고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든지 2차 전지 업종에서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뭐 많은 업종들이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과연 김영익 교수님이 맞을지 아니면 골드만삭스가 맞을지 뭐 나중에 결론이 나와봐야겠지만 저는 시장의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 국채금리 상승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한 2주 정도 계속 이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미 국채금리 상승에 코스피 급락, 조기 긴축 우려, 외국인 역대 최대 순매도 3,000선 위험 뭐 이런 식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 추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금리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뭐 어려운 이야기 다 빼고 저게 왜 문제인지를 좀 이야기해볼게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 이슈. 이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금리가 상승한다고 뭐 다 나쁘고 좋은 거 이런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건 없거든요. 근데 상승이 무슨 의미냐면요.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실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 장기물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왜 문제라고 하냐면 이제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한다라는 게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면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네. 그럼 굳이 위험 자산인 주식할 필요 없잖아. 주식 시장에 있는 메이저들 그 큰 글로벌 자금 운용사들의 자금이 위험 자산인 주식에서 안전 자산인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는 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악재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는 이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 이슈가 악재인 거죠. 자금이 빠져서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니까. 근데 이건 주식 시장에서는 악재인데 실제 실물 경제에서는 뭐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경기 회복이 그만큼 빠르게 되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그럼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하냐, 이때는 경기 민감주, 경기 회복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남.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가 철강, 화학, 정유, 조선, 해양. 여기 이제 하나 더 더하면 반도체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손해 보는 업종은 뭐냐? 고PER 업종은 이제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고퍼 업종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2차 전지. 네, 이런 업종들은 조금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경기가 이제 주가 지수에는 좀 악재지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의미고, 이럴 때 주식시장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경기 민감주, 경기 회복주가 상승이 좀 나온다라는 것이죠. 뭐 조선해양, 뭐 HMM 같은 종목들, 화학, 뭐 롯데케미칼 같은 거, 뭐 철강, 정유, 포스코라든지 뭐 SO일 같은 종목들을 주목해 봐야 뭐 이제 벌써 상승이 시작됐잖아요. 뭐 그런 것들,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2차 전지는 분명히 좋은 섹터입니다. 1년, 2년 후에도 더 갈 수 있는 좋은 섹터지만 당분간은 이 이슈가 계속 나오는 한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댓글들도 한번 볼까요? 댓글들이 뭐라고 달려있는지. 금리가 문제가 아니고 기관이 무조건적으로 내던지는 시스템이 더 문제다. 이거는 이제 5월에 빌려서 던지고, 이건 공매도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지금 주식을 사라는 건지 팔라는 건지 그냥 보고 있으라는 건지. 이거 뭐 자기가 누가 결정해 주나요? 이걸 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나? 한국은 가계부채 뇌관이 문제가 될 리 머지 않았다. 이건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 난 안 속는다. 지금이 절호의 저점 매수 기회. 시드 30% 추매했다. 이거 뭐 믿거나 말거나. 가장 확실한 건 YCC 도입이라고 보는데, YCC 도입
연준의 지금 생각은 YCC를 최대한 밀어 출구 전략에 대한 단기 국채, 어려운 말이 좀 나오네요. 단기 국채 금리 고정 형태로 천천히 유동성을 회수해가는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YCC 도입,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정상적인 댓글이 달린 것 같네요. YCC 도입. 여기서 이제 YCC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제가 어려운 얘기 다 빼고 뭔지만 간략히만 설명드릴게요. YCC는 뭐냐면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익률 통제, 죄송합니다. 곡선 통제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장기물과 단기물, 국채의 장기물과 단기물이 너무 그 격차가 벌어질 경우에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승하는 금리를, 단기 금리를 이제 하락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이제 국채를 직접 매입을 하는 거예요. 국채를 지속적으로 계속 매입을 해서 이제 그 수익률을 통제를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근데 이것은 이제 시장에 너무 많이 참여를 하고 개입을 하게 되는 상황에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아마 연준도, 중앙은행도 이것을 최후의 방법으로 쓰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 뭐 이런 얘기는 사실 몰라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모르셔도 되고 그냥 뭐 넘어갈게요. 이건 아무튼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에서, 연준에서 예를 들어 뭐 채권 매입을 중단하겠다라든지, 또는 뭐 유동성을 축소하겠다, 뭐 또는 또 돈을 좀 쪼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주식시장에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고 쓸데없는, 지금 쓸데없진 않지만 알 필요가 없을 얘기 같아서 넘어갈게요. 다른 뉴스 한번 볼까요? 주식시장 5일 중 3일은 하루 변동폭 2% 넘어, 이게 어제자 뉴스네요. 네. 주가가 널뛰기를 거듭하고 있다. 코스피 장중 지수 변동폭이 3.29%, 3.26%, 변동폭이 막 5.4%, 4.6%. 이처럼 변동폭이 커진 것은 실물 경기와 지수 간 괴리가 크기 때문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여기 나오네요. 코스피 지수를 3,200으로 예상했던 골드만삭스는 다시 3,700으로 올리는 등 변동폭을 예상했다. 네. 기관, 특히 연기금이 판을 그렇게 짜고 있잖아. 3월달 개미들 곡소리 난다. 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올렸던 내용인데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주식시장에 달라진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였냐면 변동폭이었고요.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들이 시장을 캐리한다. 그냥 끌고 간다. 이게 뭐냐면 작년에 한 해 동안 주식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때 동안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한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시장을 개인들이 진짜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간 거죠. 근데 과거에는 개인들이 사면 떨어지고 기관이 사면 오른다, 뭐 외국인이 사면 오른다, 이런 통념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맞지만 이제는 개인들의 자금력이 막강해졌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시장을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는 것이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변동폭이에요. 이것은 이제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 변동폭입니다. 시장이 잔잔하게 뭐 연못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라 무슨 파도처럼, 바다처럼 막 요동치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화끈하게, 내려갈 때도 화끈하게 내려꽂죠. 이렇게 점점 시장이 좀 변동폭이 커지는 것이 이제 유동성 장세의 특징인데, 언제까지 이런 변동폭 큰 시장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분간은 아마 이런 시장이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변동폭을 이용한 매매법도 있어요. 시장이 크게 밀리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고 조금씩 접근을 해보는 것이죠. 밀렸다고 해서 가진 거 다 팔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이성을 찾고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내가 사면 떨어져요. 요동치는 주식시장에 돈 있는 개미들, 뭐 이런 뉴스도 있고요. 국민의 돈으로 운영한 연기금이 증시를 받쳐야 하는데 개인들이 총알바지를 하는 상황,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네요. 누구 한 사람이 얘기하면 계속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자다가 계속 깨면서 보게 되고 삶이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B2 증가로 인해 가계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뉴스인가요? 27일, 어저께 뉴스군요. 그렇습니다. 댓글을 볼까요? 손절만 하니까 그렇지, 좀 기다리면 될 것을. 내가 사면 떨어진다.
사실 이상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이다. 무슨 말이냐면 기관 큰 손들이 AI로 프로그래밍 해놔서 이게 뭔 소리죠? 올릴 주식이 아니면 무조건 사면 떨어지게 세팅되어 있다? 아, 이것도 음모론인가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사면 떨어지게 세팅되어 있다.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뭐 종토방이나 이런데 참 아픈 분들이 많아요. TV조선이네요. 또 음모론이 또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런 건 무시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기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염분리 조언 하락 길지 않다.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상승 이끌 것. 염승환 부장님 요즘 정말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계신 분이죠. 저도 이분 방송 영상을 좀 몇 개 봤는데 굉장히 좋은 통찰을 보여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특히 주린이 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시고 또 겸손하시고 좋은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참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개인들의 투자 핵심은 남들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확고한 원칙하에 매수 매도하는 것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포모 증후군이 주식시장에 팽배해지면서 하락장에서 크게 위축될 수 있다. 공감. 네, 따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추천해서 유튜브가 좋아서 매수했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연부장 올해의 경우 기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이 살아나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리포트를 정독한다. 네. 댓글 한번 볼까요? 뭐 악플이 있지는 않겠죠? 연부장님 화이팅. 네, 좋은 글이 많습니다. 연부장님 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 또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는 분인데 요거 한 가지는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기관 투자자, 배날, 증권사, 직원, 방송, 출연 전문가들 이렇게 주식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아셔야 돼요. 리포트나 인터뷰에서 이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문가 분들은 뭐 염승환 부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기 적혀있는 이런 전문가 분들은 한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잘못 리포트 냈다가 좀 안 좋은 소리 했다가 그 주주들한테 무슨 욕을 먹으려고 또 손해배상 들어올 수도 있고 리포트 한번 잘못 내면 주가 폭락하고 폭등하잖아요.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낸다든지 부정적인 의견을 내서 다음날 막 주가 폭락하면 그럼 그 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막 소송 들어오고 감당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라든지 기사를 볼 때 행과 행의 그 행간의 뉘앙스와 메시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좋은 얘기 같지만 사실 뭐 좋은 얘기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간의 이야기를 좀 파악하셔서 뉘앙스를 파악하셔서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 염승환 부장님은 그래도 솔직하게 겸손하게 잘 말씀을 해주시는 아주 좋은 분인데 다른 리포트라든지 다른 글들을 보실 때는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2월 마지막 주에 나왔던 기사들과 댓글들을 보면서 저의 생각을 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기사들을 보며 스크립해 가면서 제 생각과 비교를 해보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같은 부분은 좀 동의하고 또 다른 부분은 비판적으로 또 겸허하게 보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자를 건 자르고 이렇게 댓글은 그냥 재미로만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은 공부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달에 기간 조정 또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이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3월 달부터는 뭐 당장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부터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꾸준히 이제 시장이 좀 우상향하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골드만삭스처럼 제가 뭐 3,700 간다 이렇게 정확히 딱 집어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또 적어도 코스닥이 1,100, 1,200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에너지와 자금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장 상승을 이끄는 것은 역시 저는 반도체와 2차 전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많이 눌려 있지만 바이오 종목도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현물 주식하는 사람들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뭐 인버스나 곧버스로 수익 낼 게 아니기 때문에 현물 주식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시장 참여를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너무 하락한다고 욕하고 뭐 연기금 욕하고 뭐 누구 욕하고 이러지 마시고 건강하게 공부하시면서 잘
이렇게 매수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3월 달 주식시장이 시작될 텐데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랄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